총명하다, 민첩하다, 깊이 학문을 연구한다, 독서를 너무 많이 한다. 그 충녕대군이다, 효령대군이다, 그 대상자만 빼면은 내용이 똑같아요. 독서, 학문, 총명, 민첩 똑같습니다. 오히려 효령대군이 하나가 더 있어요. 활쏘기를 잘한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효령대군이 더 건강하다는 얘기잖아요. 지적 능력은 똑같고. 그런데 태종은 셋째가 똑똑하니까 셋째 왕위를 맡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또 만약에 충녕이 효령보다 더 똑똑했다면 다른 뭔가 또 기록이 남아야 돼요. 효령과 충녕의 가정교사가 이수라는 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효령과 충녕 둘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수가 충녕이 효령보다 더 똑똑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태종이 말한 똑똑하니까 왕을 시키겠다,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뭔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리고 분명히 정치 생리상, 지금 우리 대선구도 좀 한참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지금도.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생리상 단순하게 뭐 똑똑하다고 해서 왕 시킨다? 안 통하죠. 일반적으로 대권 경쟁을 하면은 가장 유력한 주자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줄 서잖아요. 이쪽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좀 유력한 사람에 줄 서는 것이고. 그러면은 태종 때는 양녕대군이 폐쇄된다, 이거 아름아름 알려졌어요. 그러면 재능 있는 사람들이 효령대군에게 줄 섰을 거예요. 근데 태종이 셋째가 똑똑하니까 셋째 때 맡기겠다고 하면은 효령대군에 줄 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오리알 신세죠. 실업자가 되는 거죠. 지금은 정치를 안 해도 뭐 삼성도 취직하고 롯데도 취직하고 공무원도 되고 여러 가지 직장이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직장이 없습니다. 즉 효령대군에 줄 쓴 사람들은 몇 대 동안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집단적인 반발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런 것을 무릅쓰고 태종이 그 말을 했다. 그건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대권 구도가 굉장히 치열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 사회의 흐름은, 민심은 어디서 읽을 수 있느냐? 놀이 있죠, 놀이. 그때 태종실록에 놀이가 하나 나옵니다. 꼬마들, 아이들이 격구놀이, 나무 공에다가 이름을 쓴 거예요. 왕 하나는 효령, 하나는 충녕. 이렇게 해서 굴리기 게임을 하는 거죠. 막대기를 쳐가지고 해정교, 지금 청계천에서 그 놀이를 하다가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가 효령이라고 쓴 공이 청계천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놀라가지고 효령이 빠졌다고 소리치죠. 그때 마침 효령대군의 유모가 지나가다가 불경스럽게 왕자의 이름을 소리쳤다고 그 꼬마를 잡아갑니다. 집으로 잡아가니까 효령대군의 장인은 그 꼬마를 사헌부, 경찰서에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야, 과연 아이들이 놀이하는데 이걸 뭐 그 장인이 경찰서에 고발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읽을 수 있느냐. 그 대상이 태종이라는 공이 하나 있었고, 효령이라는 공이 있었고, 충녕이라는 공이 있었죠. 양녕은 빠져 있었죠.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양녕대군이 이제 폐쇄자가 되니까 이미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고, 태종대왕이 효령을 왕을 시킬까 충녕을 왕을 시킬까 이렇게 둘 게임을 하고 심판을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인 구도가 이제 충녕대군에게 유리하게 되니까 효령대군 측에서 과잉 반응해 가지고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즉 이때는 대단히 밑으로, 역사실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밑으로 그 경쟁이 치열했음을 사회 민심에서 읽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태종이 단순하게 셋째가 똑똑하니까 둘째 제끼고 셋째 왕시키겠다 하면은 둘째 했던 줄 섰던 사람들은 집단 반발이 불가피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태종은 정치 구단이죠. 효령대군 지지자들을 단칼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꺼내듭니다. 그것이 태종실록 18년 6월 3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중국의 사신을 맞아 주인으로서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다면 어찌 손님을 즐겁게 할 수 있겠느냐? 충녕대군은 술을 좋아하지 않지만 적당히 마시고 그칠 줄 안다. 이에 비해 효령대군은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한다. 이것 또한 내가 효령에게 대권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다 라고 합니다. 앞에 똑똑하고 정치를 잘하고 이런 것은 서설이고 핵심은 바로 술에 있습니다. 임금이 되려면 술을 마셔야 되는데 충녕은 술을 마실지 안다. 근데 효령은 한 잔도 못 마신다. 그래서 임금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때 당시 조선 초에는 명나라와 외교가 조선의 국운에 달려있는 거예요. 국가의 전막. 태조 때는 명나라와 전쟁까지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태종이 들어서면서 가까스로 외교로 일단 양국 관계를 안정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사신이 오면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술을 안 마시고 비즈니스를 하느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왕이 술도 안 마시고 어떻게 기분이 좋게 상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사업을 할 때 술 안 마시고 사업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이제 태종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것은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는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사실에서 효령대군의 지지자들은 할 말을 잃은 거죠. 자, 여기서 태종이 세종은 술을 적당히 마시고 그친다 그랬죠. 그러면 적당히가 얼마냐? 실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유추를 해봐야 돼요. 유추를 어디서 하느냐? 태종이 그 제시를 했잖아요. 중국과의 비즈니스에서 외교 관계에서 술을 안 마실 수 없다고 했잖아요. 즉 여기서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 조선시대 때 외교 방식을 알아봐야 됩니다. 조선은 4대 교린책을 썼죠. 이제 명나라는 그래 너희 좀 큰 나라니까 너희 큰 나라라고 해. 그리고 일본이나 유구, 여진 같은 경우는 그래 호혜 평등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각국 사신이 오죠. 그러면 교린국가 사신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교린국가 가령 일본 사신은 이제 동문으로 들어오고 여진 사신은 북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접빈사가 있어야죠. 호스트를 누가 하느냐? 예조 판사가 호스트가 됩니다. 예조 판사가 호스트가 돼가지고 매뉴얼상으로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매뉴얼대로 거의 지켜진 경우는 없지만 매뉴얼상으로는 교린국가 사신이 오면은 그 예조 판사가 호스트가 돼가지고 5번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5번. 그리고 한 번 연회가 베풀어질 때마다 5잔이 오갑니다. 먼저 가령 일본 사신이 왔다면 일본 왕이나 일본 막부를 대신한 일본 사신이 우리나라 왕을 대리한 예조판사에게 술을 한 잔 올립니다. 그러면 예조판사가 탑잔을 하죠. 이렇게 5잔이 오갑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뭐 된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매뉴얼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나라 사신이 오죠. 그럼 격이 하나 높아져요. 이 사람들은 남문으로 들어와요. 남문으로 들어오고 조선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호스트가 예조판사에서 왕이나 왕세자 또는 정승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리고 만찬을 연회를 7번을 베풀어요. 또 한 번 연회를 베풀 때마다 7잔이 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정 결론이 나오죠.
세종이 술을 좋아하지 않지만 적당히 마시고 친다. 그래서 세종은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럼 왕이 될 자격은 명나라 사신과의 대작을 할 정도로, 그럼 7잔은 마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마시고 친다는 여기서 7잔으로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세종의 주량은 7잔은 됐다.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그런 연회에서 어떤 술을 마셨느냐? 소주를 마셨습니다. 소주가 지금과 같은 희석식이 아니라 증류식. 우리 민속주 있죠. 문배주나 이강주 같은 이런 증류주예요. 증류주는 이제 그 숙취가 뒤끝이 아주 깨끗하고 맑아가지고 잘 취하지도 않고 뒤끝이 깨끗해서 왕실에서 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신이 외국에 갈 때 선물로 소주를 가져갔고 외국 사신이 오면은 그 소주를 임금님이 하사를 했죠. 그 소주를 연희를 베푸는데, 그러면 은잔으로 술을 마시죠. 그때 당시 술은 이제 아주 독주예요. 지금 이제 만주나 몽골 이런 시베리아 계통 이쪽 사람들은 아주 독주를 마시죠. 춘 사람들. 그때 조선시대 때 우리 민속주 자체가 아주 독주입니다. 그래서 도수가 30도에서 40도 정도 돼요. 그러면 연희를 할 때 이제 막걸리나 이런 것은 큰 잔으로 마시지만 이 도수 높은 것은 은잔, 작은 은잔으로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은잔은 지금의 소주잔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세종이 7잔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선생님, 소주 한 병에 몇 잔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7잔이 나오죠. 예, 7잔. 그러면은 세종대왕이 그 7잔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요즘으로 보면은 소주 한 병 드신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는 30도 내지 40도의 아주 도수가 센 거였고, 요즘 소주는 이제 15도에서 20도 사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잠정 결론이 나오죠. 세종대왕은 술 덕분에 왕이 됐다. 세종대왕의 주량은 소주 7잔이다. 소주 7잔은 소주 한 병이다. 지금의 주량으로 환산하면은 세종대왕은 소주 2병에서 2병 반의 주량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즉 세종대왕은 술 덕분에 왕이 됐고, 현대로 해석하면 소주 2병에서 2병 반의 주량을 가진 걸로 유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정사로서가 아니에요. 근데 역사라는 것은 한 팩트가 있고 그것을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역사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사안이라도 오늘 한 사건이 있었다 해도 자본주의 시각과 공산주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고, 동영상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원고와 피고 입장은 180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방금 세종 술 7잔의 왕이 됐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좀 더 풍부하게 하고 스토리를, 그야말로 스토리텔링 하면서 역사의 개연성을 한번 살펴보고 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사가 아니라 이런 개연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세종은 술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술을 좋아하지 않고 술 마시는 것을 대단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 우리 법정에서 가끔 인터넷 보면은 술 마신 거 심신미약,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고 감경한다고, 처벌을 감경한다고 비판글 많잖아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 조치는 누가 원조죠? 세종대왕이 원조예요. 세종대왕 때 윤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술 고래입니다. 이제 임금이 술을 너 적게 마시라, 한 잔만 마시라 하니까 임금 말씀을 어길 수는 없잖아. 한 잔을 마시는데 은잔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큰 양푼으로 마시는 거죠. 이토록 술을 좋아한 윤희가 서연관, 그 세자의 스승이었어요. 근데 술 마시면은 아무리 세자의 스승이라도 늙거나 빠지죠. 이렇게 돼서 탄핵이 됩니다. 탄핵이 되는데 세종은 뭐라고 하시느냐? 윤희 술 마셔서 그렇대. 조금 봐주자 그래요. 즉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사유라는 지금 요금 그 원주가 세종대왕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세종이 왜 그랬을까? 세종은 술에 대해서 한이 맺혔습니다. 세종시대 때 독주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신숙제의 아버지 신장이나 이런 많은 학자들이 독주를 마시다가 젊은 날에 죽어요. 그러니까 세종은 각 고을에 아예 현수막을 붙이게 합니다. 관리들의 자세, 술을 조심해라 하는 그 현수막 내용을 아예 대잡을 다 붙인 거예요. 1980년대 대학가에 대잡을 붙었죠. 이미 세종시대 때 각 고을에 대잡을 붙었던 겁니다. 왜? 술을 자제해라. 관리가 술 마시는 요령. 그러면은 세종이 왜 그렇게 관리들에게 술을 자제하라고 하고 관리들이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군 세종이 처벌을 감경시켜서 계속 죄를 줄여줬느냐? 여기에 세종의 고육지책입니다. 이건. 세종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세종이 왕이 되니까 인사를 하는데 회전문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병조판사 빼가지고 예조판사 넣고, 예조판사 빼가지고 무슨 뭐 이조판사 넣고, 사람이 없어요. 회전문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개국공신들, 태조와 함께 개국공신들은 다 이제 저세상 사람이 됐죠. 그리고 태종 때 중추했던 사람들은 반절은 다 제거가 됐죠. 그리고 고려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출사를 안 하죠. 그러니까 세종이 임금이 되니까 정치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하들이 없어요. 그래서 세종이 사람을 키워야겠다 해서 집현전에 그토록 심혈을 기울인 겁니다. 그 젊은 학자들. 그리고 지금 이게 사람들은 세종의 인품, 훌륭한 인품을 설명할 때 황희를 예를 들어요. 황희정승이 세종의 등극을 반대를 했고, 그래서 귀양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뇌물을 받아서 뭐 뇌물대산이라는 그런 오명까지 있는데 황희를 그 정승을 시켜가지고 아주 청백리 아주 유능한 뭐 세종 시대를 이끌었다 이렇게 해서 세종의 용인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 이렇게 뭐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별로 맞습니다. 맞은데 보다 깊은 속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충성맹세만 하면은, 그리고 지난날 과오를 잊고 앞으로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면은 세종의 입장에서는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터넷 보면 세종이 악독한 군주, 악독업주,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평생 직장 고용해서 절대로 퇴직을 안 시킨다. 물론 일 잘하니까 퇴직 안 시키고 세종이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을 세종 입장에서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재풀이 언제 완성되느냐? 세종이 승하한 후에 집현전 학자들이 이제 대거 그 중추 요직을 맡을 때 인재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돼가지고 제야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등장하니까. 그래서 세종의 입장에서는 인재풀이 너무 약해가지고 자, 있는 사람을 잘 다독여서 쓸 수밖에 없었다. 자, 정리합니다. 세종의 성군, 세종은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회전문 인사를 해야 할 어려운 여건, 인재가 없는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대한도로 여건 상황에 맞게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간 이루는 세종시대를 이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뭐 지금까지 좀 약간 스토리텔링을 겸한 흥미롭게 우리 역사를 풀어봤습니다. 크게는 태종이 조선의 왕 중 유일하게 고향 전주를 방문했다. 그 고향 방문은 007 기습작전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세종은 백성의 편의를 위해서 내 고향이 전라도라는 걸 밝혔다. 그리고 세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시각과는 좀 다르게 창의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핵심은 술 능력에 있었다. 세종의 주량을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소주 2병 내지 2병 반이라고 볼 수 있다. 세종시대 때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세종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